야! 한남순 당장 문 열어! 문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갈 거야! 돈 내놓으란 말이야! 말로 하니깐 네 서방이 우스워 보이지? 쌍문동 전통시장의 작은 분식집에서 고성이 들렸습니다. 술에 취한 60대 중반의 남성이 흥분한 채로 고성을 지르고 있었고 분식집 여사장은 두려움에 떨면서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식집 안 구석자리에서 순대를 먹고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무언가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만하고 나가세요. 당신 누구야? 남순이 기둥 서방이라도 되는 거야? 아닙니다. 저는 그냥 손님입니다. 그러니깐 그만 나가세요. 지금 안 나가시면 경찰을 부를 겁니다. 그렇게 그 남자가 자리를 떠나고 저는 서럽게 우는 분식집 여사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5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부터 그 분식집 여사장의 정체와 68세의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든 저의 기막힌 인생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1년 전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었어요. 아침에 오늘 날씨 좋네 하며 웃던 사람이 저녁이 되기 전에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사흘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45년을 함께한 아내였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사랑에서 시작한 결혼은 아니었어요. 부산에 정착한 후 주변 소개로 만나 결혼했고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살아가다가 세월이 흐르며 서로를 위하는 정이 생겼던 거였습니다. 부산에서의 55년은 평범했습니다. 직장 다니고 아내와 자식들을 키웠어요. 나름 행복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내가 떠난 후 부산집은 너무 넓고 텅 비어 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혼자 밥을 차려 먹는 일은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공원을 산책하고 같은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켜놓고 잠이 드는 그런 삶이 1년을 흘렀어요.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부산에는 55년의 추억이 있었지만 그 추억의 대부분은 아내와 함께한 것들이었어요. 아내 없는 부산은 더 이상 제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곳이 바로 쌍문동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국민학교 6학년까지 뛰놀던 곳, 아버지의 사업으로 갑자기 떠나야 했던 그곳. 부산집을 정리하고 저는 쌍문동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고향은 추억 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살던 단층집 골목은 높은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었고 친구들과 숨바꼭질하던 공터는 주차장이 되어 있었어요. 쌍문국민학교는 초등학교가 되어 그 자리에 있었지만 건물은 완전히 새로 지어져 낯설었습니다. 그렇게 낙담하며 걷다가 쌍문 전통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 떡볶이 냄새, 순대 삶는 냄새. 그 순간 어린 시절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라 시작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시장에 오던 일요일 아침. 어머니가 장을 보시는 동안 떡볶이를 사달라고 조르던 기억들이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쌍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쌍문 전통시장은 제가 옛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이곳을 찾으며 저는 천천히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매일 오전 10시쯤이면 저는 시장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포장마차들 사이를 헤치고 생선 파는 아주머니들의 목소리를 듣고 뜨거운 기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맡으며 말이에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가게 이름도 모르고 사람들 얼굴도 낯설었죠. 하지만 날이 거듭되며 조금씩 변했어요. 3일째가 되니 떡을 만드는 할머니의 리듬이 보였고 5일째가 되니 야채를 파는 청년의 인사가 들렸고 일주일이 지나니 국밥을 파시는 아저씨의 일과 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시장 사람들의 얼굴이 익숙해졌습니다.
국밥을 파시는 남자 사장님, 떡을 만드시는 할머니, 야채를 포장하는 청년. 저는 그들이 일하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놓였어요. 특별한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그들의 모습이 저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면 살짝 인사를 건네주고 저도 가볍게 인사를 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통하는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쌍문 시장의 일상은 계절을 따랐습니다. 10월 초의 따뜻한 오후, 매운 고추 냄새가 더 진했고 10월 중순이 되니 겉옷을 껴입은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시장의 리듬도 그에 맞춰 변했어요. 빨리 손을 움직이는 사람,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 한 가지를 오래 보며 고르는 사람. 그 모든 것들이 제게는 공부였습니다. 어느 날은 국밥집 남자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국밥 한 그릇을 공짜로 주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자주 보이시네요. 혹시 쌍문동 사람이세요? 예, 어릴 때 여기서 살았어요. 그 말에 사장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무언가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 같았어요. 그는 제게 국밥을 놓아주며 자연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참 좋겠네요. 고향에 돌아오셨으니까요. 이 시장도 많이 변했죠? 네,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이 냄새는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며 저는 국밥을 한 숟가락 더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내려갔고 무언가 제 가슴 깊은 곳이 녹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더 지난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표정이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제안하려는 표정 같았어요. 혹시 순대 잘 드세요? 네, 뭐든 잘 먹는 편이에요. 그럼 한 가지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시장 골목 안쪽에 분식집이 있는데 거기 순대가 정말 맛있어요. 주인분이 옛날 방식으로 직접 만드신다니까요. 재료도 신선하고 정성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시간 날 때 한번 가보세요. 저는 그 추천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저 시간을 때우려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왜 이곳을 찾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아내를 따라 부산으로 간 것처럼 이제 고향을 따라 서울로 온 것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분식집 문을 열었을 때 설거지를 하던 여자분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추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낯설지만 낯선 게 아닌 그런 기분. 첫눈에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저를 자꾸 끌어당겼거든요.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움직임, 그 사람이 내뿜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딘가 저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순대 한 접시를 주문해서 받아 앉으며 저는 계속 그 여자분을 바라봤어요. 여자분도 저를 자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제 눈과 같은 혼란이 담겨 있었어요. 혹시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 아주 오래전, 매우 구체적인 어디선가. 마치 잊고 싶었던 꿈을 갑자기 꿀 때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쌍문동에서 오래 사셨어요? 여자분이 제게 대답했어요. 네, 평생을 여기서 살았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혹시 쌍문 국민학교 나오셨나요? 생각하기도 전에 질문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지막 희망 같은 물음이었어요. 네, 쌍문국민학교 나왔어요. 몇 년도에 졸업하셨어요? 여자분이 조금 더 주의 깊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지금부터 하는 대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듯이. 1970년인데요. 제 숨이 멈췄습니다. 마치 55년 전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해, 그 학교, 그 시간.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도 1970년이에요. 우리는 동시에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은 시간을 초월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혹시 6학년 2반이셨어요? 여자분의 손이 멈췄어요. 떨려오는 손으로 물컵을 잡으려다 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매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5년 전 그 골목에서 마지막으로 좋아했던 사람.
그렇게 순식간에 세상에서 사라져버렸던 그 사람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춰 있는 듯 했어요. 우리는 오랜 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서로를 바라보며 이 모든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확인하려는 듯이 말이에요. 제 가슴은 56년 전 그 12살 소년의 가슴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1969년 봄, 저는 12살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 해의 쌍문동은 가난했어요. 6.25 이후 대한민국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이었죠. 제 아버지도 부산 사업이 잘 안 돼 다시 서울로 돌아온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골목의 가장 구석진 집에 살았습니다. 빨간 벽돌집의 지붕은 낡았고 겨울이면 바람이 고스란히 들어왔어요. 제 아버지는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오셨고 제 어머니는 새벽같이 밥을 지어 아버지가 가져갈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의 일상이었어요. 쌍문 국민학교 복도는 늘 북적였습니다. 크고 작은 신발들, 때 묻은 교복, 배고픈 눈빛들. 그 눈빛들은 모두 학교 배식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교 배식 시간이면 옥수수빵과 건빵이 나왔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그 순간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하루에 나오는 가장 든든한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5학년 봄, 저는 복도를 지나다가 우연히 한 여자아이가 공책을 떨어뜨리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공책들이 마루에 흩어졌고 그 여자아이는 어쩔 줄 모르며 공책들을 주우려 했어요. 저는 그 공책들을 주워 건넸고 그 순간 그 아이의 맑은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배고파 보였지만 동시에 살아있어 보였습니다. 이름은 김남순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남순이를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남순이네 반 교실 앞을 지나가며 슬쩍슬쩍 쳐다보고 쉬는 시간에 복도에 나가서 그 아이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죠. 학교는 작은 세상이었어요. 같은 학년 몇백 명의 학생 중에서 한 사람만 자꾸 눈에 띄는 그런 경험. 6학년이 되면서 운 좋게도 저와 남순이는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뒷자리, 남순이는 앞에서 세 번째 자리였어요. 수업 시간 내내 저는 남순이의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변하는 남순이의 모습을 관찰했어요. 봄에는 더 밝아진 눈빛, 여름에는 땀에 젖은 머리카락, 가을에는 또 다른 표정들. 제 책상 서랍에는 남순이를 몰래 그린 낙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방과 후에는 집이 같은 방향이라 자연스럽게 함께 걷곤 했습니다. 그 길은 제겐 온 세상과 같았어요. 10분짜리 그 길에서 저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남순이가 제 옆에서 중얼거리는 노래, 남순이가 멈춰서 보던 담장 위의 고양이, 남순이가 밟고 지나가던 낙엽. 모든 것이 소중했어요. 학교 배식 시간이면 남순이는 늘 배고픈 눈으로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옥수수빵과 건빵은 우리에게 소중한 음식이었어요. 저는 남순이가 배고픈 모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저는 제 점심도 남순이에게 건네주곤 했어요.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거절했던 남순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옥수수빵과 건빵을 함께 나눠 먹었어요. 제 옥수수빵과 건빵을 조금씩 나눠 먹고 남순이가 받은 것은 집에 가지고 가서 동생들과 먹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들이 저에게는 전 재산보다 소중했습니다. 남순이의 미소를 본 것 같고 남순이가 행복해 보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어떤 날은 빵이 모질라 제가 점심을 못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순이는 제게 자신의 옥수수빵을 건네곤 했어요. 말도 없이 그냥 제 손에 밀어주는 그 따뜻한 손의 감촉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순이가 배고픈 배를 채우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었어요. 학교의 가장 비참한 순간이 제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이 없었지만 눈빛으로 대화했어요. 그 눈빛 속에는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6학년 겨울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부산으로 사업을 옮기신다고 하셨어요. 다음 주에 떠나야 한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로 하늘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세상 전부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남순이를 바라봤습니다. 곧 부산으로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눈빛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말도, 할 수 있는 말도 없었거든요. 다만 우리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사 가기 전날 남순이는 저에게 작은 편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성씨가 이거 집에 가서 꼭 읽어. 저는 그 편지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것을 겨우 진정시키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편지를 그 밤 몰래 열어봤습니다. 촛불 아래서 떨리는 손으로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성식이에게, 나 성식이 너 좋아하고 있어. 5학년 때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 같은 반이 되어서 너무 기뻤어. 성식아, 나한테 나눠준 옥수수빵이랑 건빵 정말 고마워. 배고플 때마다 그 음식들이 나를 살렸어. 성식이 덕분에 6학년이 정말 행복했어. 부산 가지 말았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알아. 성식아, 나 잊지 말아줘. 저는 그 편지를 받고 눈물이 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 편지를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릅니다. 밤새 읽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좋아해. 나도 널 좋아한다고. 나도.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그 말을 직접 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산행 기차를 탔거든요. 남순이에게 마지막으로 대답도 하지 못한 채로. 기차는 천천히 움직였고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순이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55년이 흐른 지금, 침대에 누워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때 그 시간이 생생했어요. 남순이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을까? 그 편지에 대한 대답을 이제라도 해도 될까요? 68세가 되어서야 다시 만난 우리.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해도 될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 사이. 시간이 되면 저는 자동으로 분식집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마치 그것이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처럼.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남순이는 제 방문을 당연하게 받아주었습니다. 마치 제가 올 것을 알고 기다리던 것처럼.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이 없는 오후 시간이면 우리는 마주 앉아 55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순이는 쌍문동을 떠나지 않고 평생 이곳에서 살았다고 했어요. 20대에 결혼했고 이 분식집도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했죠. 제 질문에 답하면서도 남순이의 눈빛은 자꾸 흔들렸습니다. 마치 지금의 자신을 보이는 것이 부끄럽다는 표정이었어요. 이혼했다는 남순이의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순이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것을 이내 깨달았습니다. 남순이는 그저 상황의 피해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순이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남순이는 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부산에서 직장 다니며 평범하게 살았던 것, 아내와 함께 자식들을 키웠던 것, 그리고 1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 우리는 둘 다 혼자였습니다. 55년의 시간을 건너뛰고 나서야 마주친 두 명의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외로움이 이렇게 오랜 시간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 말이에요. 며칠이 지난 후 저는 아침의 거울을 보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하늘색 셔츠에 남색 바지, 아니면 베이지색 셔츠에 검정색 바지, 도톰한 스웨터는 너무 두꺼울까? 이 고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었다 벗었다를 반복했습니다. 68세 할아버지가 옷을 고민한다니 웃긴 일이지만 남순이를 만나러 가는 길은 늘 설렜거든요. 그런 제 자신이 우습기도 했습니다. 12살 소년 때 이런 기분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학교에 가기 전에 손가락으로 머리를 몇 번 빗고 옷깃을 여러 번 정리했었거든요. 55년이 지났는데도 그 기분이 남아있다니.
주름진 얼굴에 하얀 머리. 이 모습으로 설렘을 느낀다니. 하지만 그것은 모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가장 솔직한 모습이었어요.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12살 소년이었던 거죠. 제 심장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쌍문 시장 골목을 걸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분식집 문을 열 때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심호흡을 했어요. 마치 중요한 면접이라도 앞둔 사람처럼. 하지만 그것은 미안함과 설렘의 혼합체였습니다. 미안함은 내가 왜 이렇게 자주 오나 싶은 부끄러움이었고, 설렘은 남순이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었어요. 손님이 없는 오후 시간, 우리는 함께 앉아 과거를 회상했어요.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국민학교 때 옥수수빵과 건빵을 나눠 먹었던 일을 기억하냐고요. 남순이는 웃었어요. 그 웃음은 55년 전 그 소녀의 웃음과 똑같았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웃음은 시간을 초월했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성식이가 나눠줬던 그 옥수수빵과 건빵이 평생 먹은 음식 중 가장 맛있었다고 말이에요. 성식이가 나눠준 거라서 더 맛있었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55년이 지났는데도 그 기억이 남순이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니. 오랜 세월이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리의 기억은 55년을 뛰어넘어 그 순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55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그런 다짐이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이 시간을 놓칠 수 없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죄책감과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것이 내가 느껴야 할 감정인가 하는 불안감 말이에요. 내가 아내를 배반하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질문들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순이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빛, 그 목소리, 그 존재 자체가 저를 자꾸 끌어당겼거든요. 마치 자석처럼. 제 몸이 저를 거역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아내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부산 앞 바다를 배경으로 미소 짓는 제 아내. 그 얼굴을 보며 저는 말했어요. 소심한 목소리로. 여보, 미안해. 나 요즘 이상해.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을 다시 만났거든. 그 사람을 보면 자꾸 마음이 떨려. 당신이 알면 뭐라고 할까? 화를 낼까?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가 이해해 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아내도 제가 평생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저는 아내 사진을 더 오래 바라봤습니다. 조금이나마 용서를 구하듯이 말이에요. 손을 들어 사진을 만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남순이의 가게로 갔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남순이가 저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정해졌습니다. 그래.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아내도 이해해 줄 거야. 나머지 인생,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것은 배반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야. 68세,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사랑을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국밥집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국밥집 사장님의 이름은 김철수였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말할 기회를 기다리던 표정이었어요. 성식 씨, 잠깐만요. 우리는 조용한 골목 한 구석으로 물러섰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장소로요. 김철수 씨는 주위를 둘러본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한 씨 사정을 아세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안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무슨 사정이에요? 김철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품고 있던 것을 내놓는 듯이요. 전 남편이 문제예요. 알코올 중독이 심하거든요. 이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자꾸만 가게로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난동을 부려요.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얼마나 자주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와요. 술 취해서 고함 지르고 물건 집어던지고 한 씨가 정말 힘들어해요. 경찰도 자주 부르는데 그때뿐이에요. 며칠 지나면 또 와요. 법적으로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대요. 아직 폭력을 쓰진 않아서. 제가 들었던 거 이상으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저는 김철수 씨의 말을 들으며 처음 만났을 때 남순이의 모습들을 다시 떠올렸어요. 반가워하면서도 어딘가 어두워 보였던 이유. 가끔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보던 이유. 전화가 오면 움찔하며 긴장하던 이유. 모든 것이 이제야 설명되었어요. 남순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다니. 저는 제 팔뚝에 소름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솟아올랐어요. 이 여자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저녁 시간까지 남순이 가게 근처에 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순이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말이에요. 공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고 야채 가게 앞에서 양배추를 고르는 척하고 그런 식으로 남순이를 지켰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시장 골목 구석 벤치에 앉아 분식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늦가을 해는 빨리 졌습니다. 오후 7시쯤 하늘은 이미 검어지고 있었어요. 남순이가 가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조명이 하나, 둘 꺼지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비틀거리는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거친 목소리가 뒤따랐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게, 반복적으로. 유리문을 깨뜨릴 듯한 강도로요. 제 몸이 반사적으로 일어섰습니다.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문 열어. 돈 줘, 당장. 그 목소리는 마치 짐승 같았어요.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목소리였습니다. 남순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문 안에서 들렸어요. 제발 가요. 이미 문 닫았어요. 경찰 부를 거예요. 하지만 그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졌어요. 마치 자신의 모든 절망을 그 문에 퍼붓는 것처럼. 저는 벌떡 일어나 뛰어갔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제 두 다리가 저를 자동으로 그곳으로 옮겨주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제가 다가가니 그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술에 취한 얼굴.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남자의 눈에는 이성이 남아있지 않아 보였어요. 누구야? 당신? 손님입니다. 그만하시고 가세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제 주먹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때려도 될 것 같은 충동이 일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남순이를 더 놀라게 할까 봐서였어요. 이 사람이 뭔 상관이야? 비켜. 남자가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더 거칠게, 더 절박하게.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문 너머로 던져버릴 기세로. 남순아, 문 열어. 돈 줘.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절박함, 그 광기. 모든 것이 위험해 보였어요. 문이 조금 열리더니 남순이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어요. 제발 가요.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웃기고 있네. 나 내 남편이었잖아. 돈 좀 달라는데 그것도 안 돼. 이혼했잖아요. 제발 그만해요. 남순이가 울먹였어요. 그 울음이 제 가슴을 철렁거리게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순아, 괜찮아. 내가 있어. 저는 남순이와 그 남자 사이에 섰어요. 제 몸이 남순이를 가리도록 말이에요. 그 남자의 주먹이 들려졌지만 술에 취한 몸은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팔을 잡아 제압했어요. 55년 전 그 12살 소년이 아니라
68세의 남자로서 말이에요. 남순아, 경찰 불러. 곧 경찰이 도착했고 그 남자는 끌려갔습니다. 그의 반항하는 목소리, 욕설, 모든 것이 멀어져 갔어요. 상황이 끝난 후 가게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웠어요. 남순이는 구석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몸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제 품에 안겨 온몸이 경직되어 있는 그녀. 저는 남순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혼자 이런 일을 겪고 있었던 거야. 얼마나 무서웠어. 이제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남순이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셔츠가 눈물로 젖고 있었어요. 마치 그 눈물이 55년간 쌓여있던 모든 눈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순이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돌아왔습니다. 쌍문동의 밤거리를 함께 걸었어요. 걸어오는 내내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였습니다. 이 사람이 혼자서 겪어온 고통들이 제 마음을 때렸어요. 남순이를 내가 꼭 지켜줘야겠어. 그 다짐은 약속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순이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봤던 그 모습이 수치스러워서인 듯이 가게에 방문할 때마다 말했어요. 미안한데 오늘 바빠. 다음에 봐. 그 짧은 말들 속에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이해하면서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일주일을 그렇게 거절당했습니다. 가게에 가면 휴업 팻말이 붙어 있거나 일찍 문을 닫았거나 아니면 바쁜 척하며 저를 못 본 척했습니다. 저는 계속 찾아갔습니다.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마치 그것이 제 마지막 희망인 것처럼.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일주일이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순이가 괜찮을까? 혼자서 또 술 취한 전 남편에게 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국밥집 김철수 씨를 찾아갔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씨가 피하는 것 같아요. 제 말에 김철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제 질문을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요. 아마도 부끄러워서 그럴 거예요. 부끄럽다니요. 이혼한 것도 창피한데 전 남편이 술 취해서 난동 부리는 것까지 보였잖아요. 한 씨는 자존심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싫었을 거예요. 특히 성식 씨한테는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남순이를 지켜주겠다고 생각했는데 남순이는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알게 된 것을 속상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집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무한한 생각의 반복 속에서 저는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아내 사진 앞에 앉았어요. 그 얼굴을 보며 저는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건네지 못한 말들을.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남순이가 나를 피해. 자신이 부끄러운가 봐. 이혼한 것도, 전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내가 알게 된 게 싫은가 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 사진을 놓고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마치 모든 것을 토해내기 위해서인 것처럼. 솔직히 말하면 나는 평생 당신을 사랑한 건 아니었어. 의무감으로 시작한 결혼이었잖아. 하지만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내가 어려울 때마다 당신은 늘 옆에 있었어. 남순이는 달라. 내 첫사랑이야. 55년 전 내가 진짜 좋아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을 다시 만났는데 포기할 수가 없어. 여보, 미안해. 하지만 나도 남은 인생 행복하고 싶어. 외롭지 않게 살고 싶어. 당신도 이해해주는 거지. 시간이 흘렀어요. 며칠이 지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일주일이었어요. 제 심장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순이 가게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따뜻한 햇빛이 나오다가 저물었어요. 손은 차가워졌고,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 기다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해가 지고 어두워질 무렵 남순이가 나타났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봤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던 것을 찾은 것처럼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 발, 한 발씩. 마치 아주 소중한 것을 잡으려는 듯이. 마치 그것을 놓치면 영영 잃을 것 같은 느낌으로 말이에요. 남순아, 나를 왜 피해? 남순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성식이는 아무 잘못 없어. 그럼 왜? 나 때문이야. 남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부끄러움과 우울함이 섞여 있었어요. 성식아, 나 부끄러워. 이혼한 여자애, 전 남편은 저 모양이고, 가게도 잘 안 되고. 이런 내가 성식이 내 앞에 서는 게 너무 부끄러워. 남순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은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모든 위장이 벗겨진 것처럼, 모든 자존심이 무너진 것처럼 울고 있었어요. 저는 남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남순아, 나 좀 봐. 제발, 나 좀 봐. 남순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마치 눈물 때문에 더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남순아, 내 말 잘 들어. 나는 내가 이혼한 거 전혀 신경 안 써. 내 잘못도 아니잖아. 오히려 그런 사람이랑 살다가 이혼한 게 잘한 거야. 정말로. 전 남편 일도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문제지. 너는 피해자야. 그런 사람과 함께 했다는 게 너의 가치를 낮추지 않아. 절대로.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가게가 잘 안 되는 것도 그게 뭐가 중요해?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나한테 넌 그런 것들보다 훨씬 소중해. 저는 남순이의 손을 꼭 쥐었어요. 마치 그것이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마치 이 손을 놓으면 남순이도 저도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릴 것처럼. 나는 너를 좋아해. 55년 전부터 지금까지. 남순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깨끗한 눈물. 희망의 눈물. 마치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빛 같은 눈물이었어요. 우리는 쌍문시장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저는 춥지 않았어요. 남순이가 제 팔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 팔의 온기가 제 몸 전체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남순아, 나한테 숨기지 마.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 전 남편 일도 내가 도와줄게. 법적으로 해결하자.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남순이를 함께 데려갔습니다. 변호사의 방에 앉아 전 남편의 폭력과 협박, 금전 요구 사항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남순이는 그 옆에 앉아 약간 떠는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진심으로 분노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도움이 될 거라고요. 한 달 정도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 한 달간 저는 매일 저녁 남순이 가게 근처에서 지켰어요. 혹시나 또 전 남편이 올까 봐요. 하지만 다행히 그 한 달 동안 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지난번 경찰서에 끌려갔을 때 단단히 주의를 들었기 때문일 거예요. 매일 저녁 저는 남순이가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 집까지 함께 걸었어요. 그 길에서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55년 전의 이야기도 하고 지금의 이야기도 하고 미래의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 말이에요. 접근금지 명령이 나왔을 때 남순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모든 노고는 보상받은 것 같았어요. 남순이는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편히 잘 수 있다고 했어요. 집 밖을 나올 때에도 긴장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죠. 가게 문을 열 때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했어요.
어떤 날은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부산에 있는 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상당히 용기를 내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빠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국민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라고. 우연히 다시 만났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제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하는 아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것은 이해도 아니고 축복도 아닌 그저 놀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은 달랐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죠. 엄마도 아버지가 외롭게 사는 거를 원하지는 않으실 거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니 진짜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이해해 준 것입니다. 남순이도 딸에게 말했다고 했어요. 딸이 좋아한다고. 엄마가 웃는 거 오랜만에 본다고 말이에요. 엄마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다고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쌍문시장 벤치에서 11월의 저녁 해를 바라보며 마치 55년을 건너뛴 시간을 다시 모아서 현재의 이 순간으로 만든 것처럼 68세, 55년 만에 이룬 사랑. 법적 문제도 모두 해결됐습니다. 전 남편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후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고 남순이는 이제 밤에 편히 잘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진정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분식집을 함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저녁 7시에 문을 닫을 때까지 제가 순대를 삶고 남순이가 손님을 맞이해요. 둘이서 하니까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아침마다 함께 시장으로 출근하고 점심을 함께 먹고 저녁에 함께 돌아갑니다. 그 일상이 저에게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55년을 기다린 일상.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너무나 소중한 일상이에요. 시장 사람들도 우리를 축복해 줍니다. 단골들도 우리를 응원해 줘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국밥집 김철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살짝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도 이제는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명절에 서로 만나서 인사도 했죠. 엄마가 정말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늘 우울해하셨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하는 남순이 딸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결혼은 안 했지만 곧 할 예정입니다. 68세에 결혼식을 올린다니 생각만 해도 설렙니다. 자식들과 손주들도 축하한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신혼여행까지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남순이와 함께 쌍문시장으로 출근합니다. 네, 출근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어제 남순이와 저는 쌍문 국민학교 앞을 지나갔어요. 55년 전 우리는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저 우연이라 불리는 운명으로. 그 학교 앞에서 남순이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맑았어요. 55년 전 그 소녀의 눈빛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성식아, 고마워. 그때 못해준 대답을 지금 해줄래? 남순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답했어요. 나도 고마워, 남순아. 55년을 기다려서 이제야 진짜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 너를 사랑해, 너를 많이 사랑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오랜 시간을 섰습니다. 학교 담장을 바라보며 지나간 시간을 추억하며 남은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손을 꼭 잡은 채로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용기 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